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죠, 사실은. 오늘 뭐 2%대, 코스닥은 3%대 중반까지 밀려서 700포인트가 무너졌던 코스닥이 670포인트대 초반까지 빠졌고요. 코스피도 2200을 단숨에 내주었습니다. 2170도 무너졌는데요. 어,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 지금은 환율. 오늘도 환율이 1440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좀 눌렸고요.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 미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는 건데 오늘 폭락을 했고요. 악재죠. 환율이 워낙 크게 튀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요, 그 중국의 환율이 위안화가 이제 좀 많이 깨졌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원화는 뭐 계속 최악의 구간을 가고 있고, 영국 파운드 이제 좀 깨졌고, 유로 그러더니 위안화까지.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이 이제 개장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 개장 시각에 맞춰서 거의 그 시각 즈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죠.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장 초반에는 좀 올랐었죠. 근데 좀 여러 가지 악재, 환율, 또 중국, 미국 선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우리 시장을 짓누르면서 투심을 더 악화시켰고 특히 환율이 너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탈이 오늘은 급속히 이루어졌고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던 기관이 코스피를 많이 던지면서 코스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됐던 이제 코스닥이 좀 더 하락폭이 컸고요. 어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좀 일찍 만들어 드리면서 사실 선물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가 그 좀 더 미국 시장 개장 직전까지 훑어봤으면 좋았겠지만 어제는 또 시간이 그 밤 시간대에 다른 일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아니죠, 저녁 7시쯤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조금 그 선물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았던 그런 지점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대로 선물 지수도 고꾸라지고 또 미국 시장의 흐름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시초가 자체가.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한 1시간 정도 좀 괜찮은 흐름, 괜찮았다기보다는 좀 눈치를 보는 어떻게 될까, 오늘 시장은 어떻게 튈까 눈치를 보던 물량들이 이제 뭐 크게 상승하지도 않았지만 하락시키지도 않는 그런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한 10시 무렵부터 이제 쫙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요. 지금은 뭐 아까 좀 전에 어떤 분이 굉장히 그 비꼬는 댓글을 다셨던데요. 뭐 비꼬든 뭐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중의 흐름을 제가 지금 아무리 오늘 뭐 미국 시장 개장 이후 상황까지 다 본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각으로 아침에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끝날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거를 미국 시장도 요동치거든요, 요새. 요새 굉장히 요동을 치고 업종별로 흐름이 다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거는 듣는 분들이 감안해서 들어야지 제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뭐 점쟁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괜히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당연히 잘 못 맞힐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뭐 제가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다는 걸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지금 미국 시장 그 선물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물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사실 약간 좀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역시나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내일 미국 시장이 일단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 지점이고요. 그런데 뭐 사실 이제 장중에 흐름이 깨지면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죠. 비중을 줄이고 어,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 찾으셔야 됩니다. 비중을 줄이자, 줄이자, 줄이자. 제가 뭐 몇백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두 달 정도는 뭐 저는 이미 지금 거의 다 이제 팔아가지고 갖고 있지 않고요. 거의 어제 이제 그 3분기 배당을 받으려고 배당주를 매수를 했던 게 오늘 별로 안 빠져가지고요. 어제는 좀 올랐고 그래서 오히려 아직도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그냥 상황이에요. 내일 조금 빠지면 좀 더 팔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배당주는 또 지금 요즘에 제가 아침에 그 브리핑 써드릴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배당이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해지 수단이기도 하고 또 그 자체로 배당금이 이제 분기 배당은 또 빨리 나와요. 그래서 그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내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니까 물론 이제 배당금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면 손해를 보겠지만 요즘처럼 근데 요즘에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 정도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는 조금 어, 배당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시가 배당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니까 오히려 좀 투자를 배당주 쪽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거를 한 2주쯤 됐나 3주쯤 됐나 전부터 그 브리핑에서 아침에 써드리는 브리핑에서 이제 어, 자주 언급을 했고 어제 오늘은 많이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 샀어도 되는 자리였어요. 사실 오늘 종가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자 자기만의 그 위험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해지 수단을 강구해야죠. 비중을 줄여서 지금 채권을 사도 좋고요. 다른 뭐 적금이나 예금 들어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식 시장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이자율이 높으니까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정말 시장이 그래요. 금리가 뭡니까? 금리. 돈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돈의 가치를 높게 쳐주는 쪽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은행 이자가 적금 예금이 지금 7%대, 8%대까지 상품이 나왔고요. 어떤 데 10%짜리 상품도 무슨 조건이 달려 있지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7, 8%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식시장의 비중을 줄여서 그렇게 확실한 그 이자를 많이, 돈의 가치를 많이 쳐주는 곳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빼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돈을 머물게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상당히 잘 하지 못하는 투자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물론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한 800 몇십 종목이 빠지고 90 종목이 오르는 상황. 코스닥은 1300 종목이 빠지고 170 종목이 오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 내 종목이 운 좋게 좀 오르면 뭐 다행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빠졌을 텐데 이럴 때 그리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굳이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약간씩 다 팔지 않더라도 다만 10주, 5주, 뭐 50주, 100주라도 계속 덜어 놓는 게 빠질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뭐 이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 싶으면 여기서 설령 2, 30%가 더 빠지더라도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결국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거든요. 언젠가 다 회복되거든요. 그 언젠가가 한 2, 3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한 5년, 10년쯤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언젠가 회복하고 지난번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갑니다. 지수도 그렇고 뭐 그렇죠. 종목별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갖고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회복을 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종목별로 또 다르죠. 다 올라가는 건 아닐 테니까. 삼성전자 고꾸라지는 거 보시면 뭐 삼성전자가 나쁜 종목이라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어 좀 뭐랄까요, 이렇게 확실한 방법 아니면 계획 아니면 목표 뭐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수립을 하고 그걸 지키자. 예를 들면 뭐 얼마 이상 빠지면 난 마이너스 3% 되면 손절할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이너스 3%에서는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최소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3%의 손실만 입겠다. 더 빠지는 것은 나는 손실 입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어떤 설정을 해놓는 거죠. 나의 그 목표를.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뭐 워런 버핏이 그 제1의 원칙이 절대 돈을 잃지 말라 이거고 제2의 원칙이 1의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현금을 들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금 아마 여실히 느끼실 거고요. 이거 아직도 모르시면은 진짜 주식 투자 접으셔야 돼요. 이 지금 상황에서도 이 비중을 줄여서 하락 장세에서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들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건데 어, 매도를 안 해보고 사기만 하고 매도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손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손절이라는 게 2020년의 3월 이후에 말까지 2020년 말까지 있었던 그 대세 상승장에서 종목을 자주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놔두면 계속 올라가는데 약간의 눌림목에서 오히려 더 살을 붙여서 더 사야 되는데 계속 파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좀만 더 버티자 하면서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대세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때에는 짧게 짧게 끊어가야 된다는 거를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지금 그나마 보통 때 같으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있을 그 경제의 하나의 사이클이 불과 2년여 만에 한 바퀴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한번 보여줬다가 또 대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을 양쪽을 다 경험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 나중에 그게 나중이 내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분명히 이렇게 낙폭이 커지면요. 다시 상승하는 폭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 또 한 번의 대세 상승장이 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몸으로 익히게 되는 거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손절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매수도 해보고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찾으려고 정말 애써 뭐 새벽까지 공부해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도 팔아봐야 이게 파는 게 별거 아니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손절도 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다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서론이 길었네요. 정말 죄송하고요.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91종목 올랐고요. 823종목이 빠졌습니다. 2.45%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이 2.33% 하락을 했으니까 뭐 거의 비슷하다 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172종목이 올랐고 1301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47%가 하락했고 코스닥 150도 3.17%가 하락했으니까 뭐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좋진 않았죠.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만 매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1.64% 하락 급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낙폭은 줄였더라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자, 중국 지수 상해 종합이 마이너스 1.58, 홍콩 항생이 마이너스 3.41, 자 코스닥이 마이너스 3.47, 그쵸? 오늘 중국의 이제 흐름이 우리 시장에 상당히 크게 유사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1.29%, 1440원에서 딱 10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2.33%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및 달러 강세 등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 마감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달러를 제외한 글로벌 통화 전반적인 약세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다. 그리고 연저점 정도가 아니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2020년 4월 주가 수준까지 완전히 밀려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정점이 2020년 3월인데 2020년 4월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가가. 코스닥은 역시 어제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나스닥 선물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 코스닥은 달러 강세 심화 및 경기 침체 우려 확대되면서 3%대 하락 마감했다는 제목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부담으로 하락 출발한 지수는 애플사의 수요 부진 우려 및 반도체 업황 우려가 확산되며 낙폭을 확대해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440원을 돌파하며 외국인 매도 기반의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외국인들 매도세 기반으로 오락문화, IT 부품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들도 급락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 코스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미국에서 파이자, 또 일라이릴리, 또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그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머크만 약보합으로 마무리했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바이오 종목 괜찮았다고 이제 써드렸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바이오만 좋았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또 베그제르마의 미국 허가 이런 게 나오면서 바이오가 그 흐름이 괜찮았고, 빠진 것 이제 보면은 요즘에 지금 2차 전지가 진짜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LG화학이 오늘도 마이너스 4%대, 여기에 카카오도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고, 또 현대차, 기아가 나란히 마이너스 3%대, 삼성 SDI도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리노공업이 빨간불, 셀트리온 제약이 보합으로 끝났고요. 빠진 종목들은 또 어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펄러비스가 마이너스 7%대, 카카오게임즈, JY펜터, 오스템 임플란트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고요. 시총 16위부터 30위까지 보면은 시젠과 ST팜, 바이오 종목 두 종목만 빨간색, 그리고 SM이 마이너스 7%대로 16위로 다시 밀렸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동진 세미캠하고 동아기업이 마이너스 5%대, 대주전자재료도 마이너스 5%대, 케어젠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고, 위메이드는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업종은 의약품 업종만 올랐어요. 1%대 올랐고, 일동홀딩스 14%대, 일동제약이 10%대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5%대 올랐는데, 밑에 보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바, 또 셀트리온 이런 대형주들이 포함돼서 그렇고요. 하락한 종목은 JW 중해제약 우선주와 일성신약이 마이너스 6%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업종은 비금속 광물 업종, 태경BK 마이너스 11%, 유니온 머티리얼즈 마이너스 6%대, 포스코케미칼도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고요. 업종 코스닥 제약이 제일 좋았네요. 코스닥에서는. 근데 0.79 빠진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유틸렉스가 상한가, 에드바이오텍이 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젠큐릭스가 마이너스 8%대, 케어젠, TNR바이오펩, 제노포커스, 보로노이까지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업종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이 마이너스 10%대,
인포뱅크가 마이너스 8%대 하락이 나왔고요. 공매도는 284억 원이 늘었고 삼성전자가 크게 늘었고 LNF는 크게 줄었네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제넥신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롯데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SM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아모레쥐, 메리츠금융지주,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CJ 대한통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메지온, 파라다이스, 카카오게임즈, 스튜디오 드래곤, LX 세미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위안화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7.2 위안을 돌파하자 한국의 원화도 1440원을 돌파했고요. 중국의 위안화가 7.2 돌파한 게 2008년 이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는 맞아요. 지금 그런 거 그리고 위안화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아시아 통화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오늘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영국과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렇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만 빼고 다 빠지고 있다. 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10개 종목이 다 크게 빠졌다고 하는 기사인데 뭐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OCI, 한국항공우주, SK이노베이션, LG전자, LNF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주가 하락률을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25.7, 두산에너빌리티가 29.5 그죠?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OCI, 그 다음에 카카오까지가 20%, 한국항공우주도 마이너스 20%대 하락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 예탁금, 개인 투자자들 투자 예탁금 52조.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 때 이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갈 때 70조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52조 원까지로 2020년 11월 6일 이후에 가장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70조 원대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 매매가 20% 지금 밑에 보시면은 그래프 보시면은 쫙 올라갔죠. 20%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계 이래 반대 매매를 집계한 이래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였고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 장중에 특히 장 초반에 그 아주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그런 종목들이 물론 금방 회복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종목들 반대 매매 이 징후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매매 아까 이제 급하게 제가 단체 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반대 매매가 2020년 2월 3월에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 19일 날 일봉 차트를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당일날 마이너스 11%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그 아마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하루 낙폭으로 제일 컸을 것 같은데 그 반대 매매가 이제 시장에 엄청 쏟아져 나오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량을 외국 뭐 기관들이 당연히 대량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게 처음 반대 매매 우려된다, 우려된다, 우려된다 하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달에서 한 그때 2020년에는 한 6주, 5주, 6주 정도 지나고 나서 폭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반대 매매가 개인들이 이제 원치 않는 상황에서 시장의 하한가로 던져지게 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던져지게 되는 그 물량을 아주 싼 가격에 잡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던질 게 없을 때 막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
시장에 정말 개인들의 그 피눈물을 다 진짜 다 빨아먹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B2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무섭습니다. 이 반대매매라는 것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은 이 하락장에서 B2 절대 안 된다는 것만 꼭 제1의 또는 제2의 원칙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베그젤마 판매 허가 미국에서 이제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장중에 상승 크게 올랐다가 좀 많이 눌려 내려왔죠.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많이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라도 마무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올해 하반기 부터 순차적으로 베그젤마를 시장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러면 어, 지금 램시마 뭐 종류가 또 나뉘죠, 여러 개로. 램시마, 그다음에 트룩시마, 허주마에 이어서 베그젤마가 이제 네 번째 선수가 되는 거죠. 이 블록버스터. 그래서 셀트리온에는 이 셀트리온 그룹에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돈을 확실하게 벌어다 줄 선수가 지금 등판을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셀트리온 주가가 이제 더 많이 빠지기 어려워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아 있고 그 선수가 눈앞에 보이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보다 크게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2020년 3월에도 그랬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은 계속 외국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시장에 전체적으로 팔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사고 있어요. 외국인 혼자. 기관은 최근 4일 동안 연속 샀습니다. 물론 한 달로만 이렇게 한 달로 합치면은 아직도 매도 우위인데요. 그래도 최근 4일 동안 계속 밀어 올리고 있어요. 주가는 천 원씩 찔끔찔끔 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셀트리온만큼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도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 심지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쌓여 있습니다. 그쵸? 근데 주가는 200원 뭐 이렇게 올라요. 역시 기회인 거죠, 지금이. 제약은 외국인이 약간 팔았고요. 기관이 매수. 외국인의 약간의 매도 때문에 상승 폭이 크지 못했고요. 보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샀어요.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46,000원대 초반까지 밀렸고요. 기관이 팔았기 때문인데 외국이 이 와중에 샀다. 외국인이. 지금은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너무 싸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주가는 좀 밀렸습니다. 92,000원대 초반까지 밀렸지만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하게 되면 또 여기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원랜드는 기관이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많이 샀지만 개인도 같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좀 밀렸습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0.9% 1,500원이 빠진 16만 5천원, 헬스케어는 0.78% 500원이 빠진 63,600원, 제약은 0.82% 500원이 빠진 64,400원, 위메이드는 1.52% 700원이 빠진 45,400원, 에코프로비엠은 1.3% 하락한 1,200원이 빠진 99,900원, 강원랜드는 0.2% 50원이 빠진 24,85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셀트리온은 반등하려는 건가 했지만 위에 121선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이달 초에 두 번 하락할 때 아래 꼬리 끝이 121선에서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상승 반전할 때도 121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비슷한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제약은 5일선을 살짝 넘어갔다가 그대로 밀려서 역시 제일 안 좋습니다. 흐름이 제일 약해요. 세 종목 중에. 위메이드는 오늘 뭐 생각보다 큰 음봉, 가격이 굉장히 싸져 있는데도 큰 음봉이 나와서 아직 전혀 상승세로 돌아설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RSI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채로 아직도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횡보하면서 92,000원 안팎에서 최저점 91,100원까지 빠진 상태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고요. 강원랜드 한 번 장대 음봉, 한 번 장대 양봉이 나오더니 오늘은 위아래 꼬리가 비슷한,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양 음봉이 나왔습니다. 주가 당연히 아직 약세입니다. 강하다고 볼 수 없고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폭이 아주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해도 조금, 뭐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해도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코스피 분봉입니다. 장 개장하고 한 10시 언제쯤 됩니까? 10시 한 20분 정도까지 괜찮았고 최고점 9시 41분에 최고점을 찍고 10시 한 20분까지 버티다가 확 무너지죠. 10시 30분이 되기 전에 10시 한 20분 정도부터 중국 시장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쭉 빠지다가 2시 10분대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죠. 이거는 내일장에 대한 기대 뭐 그런 게 좀 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이제 장 막판에는 좀 들어 올리다가 마지막 한 10분 그 정도에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하락을 해서 2시 17분에 저점 찍고 반등하다가 약간 눌리는 그런 모습,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동안 2008년, 7년, 8년 그 이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보여주는 그 그래프입니다. 한국은행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있어요. 기준금리 변동 추이가 있는데 2007년, 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시장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금리를 쫙 낮춥니다. 금리를 낮추다가 첫 번째 1, 2, 3 써놨는데 1번 이제 2010년도쯤에서 이제 경기가 좀 과열된다 싶으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5차례 올리고요.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5번을 올립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자, 그리고 다시 금리를 쭉 낮추다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차례 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금리를 쭉 5번 낮추다가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구간 2021년 8월부터 지금 현재 2022년 9월까지 7번 이제 금리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3번 구간에 아직도 있는 거고 더 올린다고 하잖아요. 이 10월 달에 여기서 빅스텝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지난번 빅스텝 때처럼 이렇게 축 그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사이즈로 길게 벌어지는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자, 그러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저 2010년도, 2011년도 때와 2017년, 18년도 그 2017, 18년도 때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로 가고 있냐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니까 자, 딱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금리 올릴 때 쭉쭉 빠졌구나 하고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고요. 그냥 대략 계산을 했더니 2011년도 때는 마이너스 25%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 60개월 평균선에 이제 닿았다가 이 횡보로 들어가죠. 그래서 박스피라 불리는 그 코스피의 장기간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년 동안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갇혀있는 박스피 장세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2번 표시해드렸던 두 번째 금리 인상기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30%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이 이제 왜 동그라미를 여기까지만 그렸느냐? 이 뒤에 거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빠진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던 그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30% 정도가 빠졌고요. 코로나 때는 뭐 말도 안 되게 빠졌었습니다. 급전직하를 했죠. 자, 지금 작년도 이제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정확히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주가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고점에서 저점까지 지금 얼마 빠졌냐면 마이너스 35%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코스피가 이제 자, 첫 번째 2011년도 때는 60개월 선에, 그다음에 2018년 19년 때는 대략 120개월 선에 이제 지지를 받고 뭐 반등이 짧게 나오다가 코로나에 만나서 이제 더 떨어졌지만, 지금 아직 이제 9월 말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 말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은 대략 120개월선 언저리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마이너스 35%가 지금 빠져 있는, 그러니까 역대, 뭐 당연하죠. 금리를 더 많이 올렸으니까, 더 급격히 더 많이 더 큰 폭으로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35%까지 빠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이게 마이너스 15% 빠진 지점이라면 이거 더 빠지겠는데 하겠지만, 마이너스 35%까지 빠진 상태에서 회색 120개월 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9월 마지막 주에 조금 회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월 달에는 이제 120개월 선 안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 35%까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략 어느 정도 더 빠질까요? 약간 더 빠지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고요. 하지만 그 정리가 되는 게 보이면 뭘 매수를 하든 말든 하자. 지금은 참고만 하자는 거죠. 자, 코스닥을 볼까요? 같은 시기에 코스닥은 처음에 25%가 빠집니다. 마이너스 25%. 고점 대비 저점을 계산했을 때.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는 마이너스 40%가 빠졌었어요. 물론 코로나까지 더 합치면 더 훨씬 많이 빠지는 게 되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얼마가 빠졌느냐? 마이너스 37%가 빠졌습니다. 더 강하게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아직 덜 빠진 것 같죠? 그냥 대략 봐도 코스닥의 경우는, 코스피는 좀 많이 과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코스닥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난번 2018, 19년도보다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지만, 그래도 또 120개월 선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때는 2018, 19년 때는 약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충분히 두면서 빠지는데, 지금은 급격하게 그냥 1년 만에 이만큼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답이 없는 거니까 판단은 뭐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코스닥은 약간 더 하락할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120개월 선 부근에서는 뭐 그게 9월 말은 좀 어렵더라도 10월 달에는 반등을 해서 저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2019년에도 120개월 선을 이탈했었지만 그대로 그 달 안에 다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을 해버리고요. 2011년도에도 아래 꼬리를 달고, 아래 꼬리 달았다는 건 그 달 안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지만 그 달이 마무리되기 전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좀 더 하락을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게 될 거고, 이미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회복을 해버리면 지금 자리가 아래 꼬리가 되니까 길게 달려 있게 되겠죠. 그래서 120개월 선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지만 대략 지난번 두 차례의 금리 인상기 때와 비교해서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다. 이거를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걸 뭐 안 빠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더 빠진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빠진 것처럼 그렇게 크게 빠질 거냐? 그것보다는 이제는 좀 하락세가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래서 이제 누누이 늘 말씀드린 게, 현금을 들고 있자는 거예요. 왜? 언제 반등할지 모르니까. 그래야 뭘 사서 만회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손실을 봤던 그 부분들을 만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만회를 하려면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 또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마이너스 30%, 40%씩 빠진 종목들이 급 반등을 하게 되면 그 종목들을 담아서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 계좌를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일 수도 있죠. 근데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참고하자는 거고요.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뭐 글쎄 뭐 이런 자료들을 또 누가 다른 분들이 뭐 보여주시는 분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나름대로는 다양한 좀 이런저런 자료들 또 견해들 뭐 뉴스들 이런 거를 모아서 또 제가 그 기술적인 분석을 곁들여 가면서 나름대로는 시장 분위기를 좀 비교적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그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만 봐주세요. 제가 뭐 이걸 정확히 뭘 예측하고 뭐 제가 무슨 그런 뭐 능력도 없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그런 와중에 그래도 저도 굉장히 바쁜데 이거 크게 수익이 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수익이 나거나 안 나거나 그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전 뭐 뭘 무슨 뭐 구독이나 좋아요나 이런 거 눌러달라는 말씀도 여태껏 방송 동안 이 만들어서 여태까지 방송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사실 하시면 좋죠. 하시면 좋은데 그거 안 하신다고 해서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저도 요즘처럼 안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그게 좀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한 2달 정도 전부터 비중 줄이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비중 줄인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그 분들은 지금 저한테 고맙다는 분 인사를 많이 하시고 또 오늘 사면 되지 않냐, 사도 되냐 계속 뭐 보채입니다. 사고 싶어서 너무 많이 빠진 이 시장은 막 무너지는데 현금은 잔뜩 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말리고 있거든요.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하고 사도 되잖아요. 굳이 뭐 내일 반등할 것 같아서 산다 이런 거는 좀 별로지 않나요? 그래 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정말 크게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급반등이 V자로 나옵니다. 2020년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 시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즐기면 돼요. 아, 나는 지금 현금을 많이 쌓아놨는데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에 담아놔야 되겠다. 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뭐 그 여러 가지 HTS 같은 거 확인해 가면서 아니면 뭐 네이버 증권이나 이런 거 진짜 좋은 거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PER이 어느 정도까지 빠져 있는지, 뭐 RSI는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지, 뭐 볼린저 밴드 같은 것도 그려보고,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추린 다음에, 이 업종은 너무 많이 빠졌구나.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담아볼까? 뭐 그런다든가, 아니면 요 최근에 제가 했던 것처럼 뭐 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사본다든가, 아니면 아예 한 1년 정도 그냥 들고 가자. 여기서 뭐 1년 동안 얼마나 빠지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진짜 지금 저점에 있는 완전히 밀려 내려온 업종을 찾아서 매수해서 한 1년 묻고 가자. 그냥 묻어두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하여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 배당이 또 결산 배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 9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까지는 한번 배당주에 튕겨볼까? 배당주에 승부를 걸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 나름의 해지 방법을 좀 강구해 보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또 중요하죠.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어, 지금 보여드리는 거 보면은 아까 맨 처음에 얼마였죠? 이제 마이너스 186포인트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시장 종합 화면에서
나스닥 선물 186포인트가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128포인트가 빠지고 있으니 아니죠. 나스닥은 130.5죠. 그러니까 낙폭을 줄였어요. 지금 볼까요? 지금은 그때로부터도 지금 상승 반전, 다우는 상승하고 있네요. 상승 반전하고 있고요. 19포인트. 아까 방금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28이었잖아요. 지금 플러스 19예요. 지금 40 몇 분 지나갔죠? 45분 정도 지나갔으니까 대략 한 50분쯤 전의 상황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9, 13이네요. 지금 약간 이제 플러스 6 조금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낙폭을 뭐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4.75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낙폭을 줄였고요. 나스닥은 아까 130.5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70, 한 절반 정도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다. 미국의 선물이. 그러면은 내일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할 가능성 또는 흐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열려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대로 가는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좀 나스닥이 마이너스 6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오기 마련인데 늘 계속 반복해서 제가 강조를 했지만 비중을 갑자기 늘리는 구간이 절대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2 절대 안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요. 무리할 필요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인다. 이런 거는 동의하고요. 비중을 뭐 시장이 그러니까 계속 싸져 있기 때문에 사볼까 이런 것도 동의하는데 약간만 한 10%나 뭐 많이 사야 한 20% 안쪽으로.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으로 대처가 가능하게 또 여차하면 그냥 던지고 나올 수 있게 한 1, 20%만 사고 샀을 때는 손절하고 나오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그냥 가볍게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면 그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만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